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일의 김석진입니다. 예전에 본 기사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요. OECD 국가 중 한국이 1위한 50가지라는 내용인데요. 그중에 자동차 접속 사고율, 보행자 교통사고,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등 각종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무질서한 도로, 그리고 양보와 배려가 없는 운전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기자 나와 계십니다. 김민정 기자, 그리고 박자 기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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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그 학교 앞 안전지대에 관한 얘기를 하기로 지금 돼 있는데, 이 안전지대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안전지대란 교통이 복잡한 곳이나 정류소 따위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피해 있도록 안전표지나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 위의 부분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또 다른 말로 교통섬, 안전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특히 그 안전섬 가운데서도 이제 초등학교에 네. 설치를 하는 이제 스쿨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스쿨존은 뭐 학교 주변 300m, 반경 300m, 최대 500m까지 범위를 정해서 뭐 차량 속도는 30km 이하로 서행해야 되고, 그리고 운전자 눈에 띄는 각종 뭐 안전 표시라든지 그 횡단보도 표시판이라든지, 그리고 보행자들을 위한 그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구역을 말합니다. 네, 우리 김 기자님은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특히 학교 앞에서는 등하교 시간 때 이렇게 학부형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전 지도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데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등하교 때 특히나 뭐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등하교 이외 시간대 방과후를 마치고 뭐 이렇게 안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사고가 좀 많이 나고요. 통상적으로 학교 앞에 가보면 그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학원 차량들이나 뭐 이런 학생들을 채우기 위한 차량들이 거의 인도가 없다시피 해서 학생들이 그 차로 사이를 지나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뭐 전국에서 뭐 가장 최고 이렇게 많이 높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뭐 사고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좀 부끄럽게도 부산이 그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네. 스쿨존 내 사망 사고 1위를 했습니다. 그 이제 전국에 지금 스쿨존이 15,700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쿨존 숫자 대비 그 교통사고 건수를 나눠 보니까 전국에서는 0.18건, 그리고 충남이 가장 작더라고요. 0.08, 그리고 서울이 0.26. 근데 부산은 그 전국 평균 0.18의 거의 2배인 그 0.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0.34라는 거는 뭐 얼마 정도나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14년도까지인데 15년을 포함하면 더 숫자가 높아집니다. 근데 그 부산에 880곳의 스쿨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0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부상자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 예. 5년 사이에 네, 사상자 다 포함해서. 그 2명이 최근에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있고, 금정구에서 지난해 8월에 뭐 사망 사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한 달도 채 안 된 뒤에 사상구에서도 또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삭덕초등학교에서도 그때 사망 사고가 하나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 네.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네, 방금 이제 뭐 네. 사망 사고 다 포함한 건수인데, 사실 그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게 참 드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산에서 실제로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3년 동안에는 그 사망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8월 한 달 새 2건이나 발생했거든요. 앞서서 이제 8월 4일 날 금정구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망했고, 그리고 사상구 삼덕초등학교에서 8월 31일 날 그 방과후 마치고 하교하던 어린이가 덤프트럭 운전사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이렇게 친 거죠. 사고. 그때는 그럼 누가 이렇게 시간대는 그러니까 하교 시간을 벗어난 시간이었네요? 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그 시각이 12시 50분쯤이었습니다.
그때 뭐 누가 이렇게 인솔 해주거나 그런 선생님도 없었고요. 네, 그때는 아무도 없었죠. 그거를 하굣길을 봐주는 사람들이. 근데 왜 그 운전자는 못 봤을까요? 일단 그 사고 영상을 보면은 네. 어린이가 막 무턱대고 건넌 건 아닙니다. 두 금정구, 사상구 사건 둘 다 주변을 확인했고 횡단보도를 건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린이가 그 사상구 삼덕초등학교 그 9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덤프트럭이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 있으니까 길을 지나갔죠. 네. 근데 그 순간 덤프트럭이 그냥 팍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찔하게 진짜 한순간에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5톤 덤프 트럭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5톤 트럭이요? 삼덕초등학교 주변이 제가 알기로는 그 삼락천로가 일방 통행로로 규정이 되어 있고 4.5톤 뭐 이상 되는 큰 대형 그 트럭들은 통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안타깝게 15톤 트럭이 그 학교를 이렇게 개보수하는 운동장을 개보수하는 그 공사 차량이었군요. 공사 차량이었던 걸로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학생들이 수시로 지나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학교나 뭐 이런 기관에서 그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생각을 안 했던 걸로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드네요. 두 사건 다 그러면은 일반 승용차가 아닌 좀 큰 트럭이라든지 뭐 승합차 그랬었네요. 네, 금정구 같은 경우는 승합차였고 그리고 사상구 같은 경우는 그 대형 덤프트럭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이 그렇게 사고를 낼 만한 요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우선 사고 영상을 보면은 뭐 차량이 과속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뭐,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정차 사상 같은 경우는 삼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차하다가 이제 그랬었고. 했는데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고 금정구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이렇게 좌회전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막 옆에 갑자기 이제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오니까 그대로 부딪힌 거죠. 그러면은 운전자가 결국에는 아이들이 너무 이제 운전 자석이 높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그냥 부주의로 이렇게 사고가 난 거군요. 네, 두 사건 다 100% 운전자 과실로 이렇게 판명이 됐고 그리고 또 주변 환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뭐 차가 이렇게 둘 다 이면도로에 차가 굉장히 주정차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일단 그 차를 한 대 두고 이렇게 운행을 한 거죠. 두 사건 다. 일반 성인도 솔직히 그때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은 운전자가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키가 작은 아이가 이렇게 오면은 솔직히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구역에 보면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 보면은 반사경이라든지 또는 그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침범을 못하게끔 이렇게 막는 봉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그 두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그런 표시판이 없었고 그냥 네. 횡단보도만 이렇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만. 그 사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인데 이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 일대 학교 옆에 주거지 주차장을 네. 그려 놓아서 네. 학생들이 뭐 이렇게 아예 그냥 불법 주정차뿐만이 아니고 그런 주차된 차량들까지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정말 좀 이게 안타깝다기보다도 너무 좀 화가 나는 그런 사고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사고 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옐로우 카펫이라고 뭐 그런 걸 갖다가 만든다고 하던데 어떠세요? 네. 그게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삼덕초등학교 사고 난 바로 그 횡단보도 자리에 옐로우 카펫이라고 설치가 돼 있거든요. 혹시 옐로우 카펫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때 이제 취재해온 내용만 봤는데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 페인트를 칠하는 건지 어떤 건지. 학생들을 이렇게 보통 레드 카펫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제 옐로우 카펫으로 해서 학생들이 딱 선이 그러니까 노란색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영화제 레드 카펫처럼 카펫을 깔아놨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지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낮에 봐도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불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 꼴로 만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폭은 횡단보도에 맞게 그리고 설치 대상 지역은 스쿨존 내고요. 그리고 높이는 이제 삼각형 꼭지점이 벽면에 이제 어린이들 키보다 충분히 높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뭐 태양광 LED 등까지 이렇게 달아서 밤에도 아이들이 충분히 운전자 눈에 띌 수 있게. 그럼 밤에 거기서 불이 이렇게 나오는 네, 거예요? 불이 들어옵니다. 그쪽에. 가로등이 꼭지점 설치된 부분에. 지역은 네. 그냥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직각형
형태로 이렇게 뭐 페인트 칠이 아니고 뭐 다른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네, 저도 그게 페인트 칠인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만드는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 페인트가 아니고 이렇게 노란색 모양의 알루미늄으로 된 그 특수 재질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밤에 빛도 잘 반사시키고 좀 야광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해진 구역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고무망치로 두드리면 이렇게 밀착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뭐 금연구역 표시라든지 아, 그럴 그런 때도 거죠. 많이 쓰이는 그런 재질. 그러면 이 집 부산에는 한 어느 정도나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언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보죠? 하는 거 보니까. 네, 이게 유래가 저도 옐로 카펫이라 해가지고 저 외국에서 들여온 건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냥 외국 같은 경우는 좀 교통 그런 뭐 인식이라든지 잘 높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작년에 서울에서 그 광진 초등학교 근처에 4월에 처음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곳 마을 주민들하고 그 국제아동인권센터라는 그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시민단체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제 하다가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굉장히 통학로가 부실한 겁니다. 그때 이런 거 한번 설치해 보면 어떻겠냐. 약간 셉테드 마을처럼 네. 그런 색 대비를 활용해서 한번 설치해 보자. 그래서 작년 4월에 처음 서울에서 만들어졌고 세 개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데가 사상구 삼덕초등학교입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옐로우 카펫을 만드는 거는 좋은데 그 예산이 또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만큼 제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위험한 요소를 다 커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적인 계획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이제 옐로우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450만 원에서 최대 한 600만 원까지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적게 드는 비용은 아니군요. 네, 꽤 비싸죠. 그 이제 그 알루미늄 재질 스티커가 좀 고가다 보니까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예산도 그러면 일단은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 봐요? 네, 그 삼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고 네, 나서 거기서 이제 기부를 해줬죠. 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이제 기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요. 뭐 지자체라든지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한 거는 몇 군데 안 되죠. 그럼 여기 사상구 말고는 또 딴 데는 없나요? 부산의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서 그 옐로우 카펫을 예산을 좀 배정해서 만들었는데 저기 앞에 다른 사상구 말고 금정구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 기자님. 아니 이게 뭐 정말 좋은 거라 그러면은 뭐 예산이 좀 들여서라도 솔직히 뭐 지자체나 아니면은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이런 걸 만들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어떻습니까? 생각을 예. 하는데 지금 사고 난 이후에 보니까 교육청이랑 경찰청이랑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한번 해보자 하고 캠페인식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섰고 시교육청에서는 그 최소한 그 51시간 정도 이상은 그 학생들이 안전을 포함한 그런 교육을 받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고 이제 수업 전에 5분 정도는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 자료를 보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배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요거랑은 좀 별개로 조금 이전부터 그 스쿨존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지도를 만들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학생들이 직접 이제 학교 앞에 나가서 그 위험한 지역을 조금 자기네들 체크를 하면 뭐 기관이나 아니면 시설 같은 거 정비가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 좀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땐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예산을 좀 지원을 하더라도 좀 확대를 해서 그 스쿨존 내 그 불안전한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시설이나 이런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뭐 교육청도 지금 뭐 그런 이제 이론적이거나 뭐 학생들 상대로 그냥 뭐 교육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뭐 지자체는 그럼 하는 게 없는 거네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가 발생을
사고 발생 이후에 이제 좀 후속 대책에 조금 급급한 모습인데 삼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이면도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거기가 원래 주거지 주차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단속은 제대로 해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거기 또 근데 매일 단속하기에도 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아, 그곳 민원 때문에. 자체가 그 사상공단 어떻게 보면 지역 안에 있는데 사상공단이 가장 큰 문제점이 또 주차난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일일이 그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래도 아이가 그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주차하면 수도 조금 줄이고 뭐 펜스 보강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설치한 그 옐로 카펫 같은 경우에도 사후에는 이제 지자체가 뭐 뜯어진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뭐 관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금 뒤에 보수는 해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등교 시간이 공무원들 업무가 시작된 이후에 9시 이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단속이 사실은 이전에 와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단속이 좀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지자체에서 요거는 정확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뭐 요 시간만큼은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지자체는 그렇게 지금 뭐 거의 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거고 뭐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교육청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결국엔 돈이 없어서 그럼 경찰은요? 뭐 최근에는 또 경찰이 또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협약까지 했다 그러는데 거기서 뭐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경찰에서도 이제 좀 매년 이제 사고가 끊이질 않으니까 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제 880여 곳의 그 스쿨존이 있는데 거기 사실 제한 속도가 30km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부 지역은 30km도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차량이 그 속도로 지나가기엔 너무 좁다 보니까 폭이 9m도 안 되니까 거기는 이제 생활도로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뭐 이면도로 속도를 좀 더 하향 조절하겠다. 그리고 뭐 등하굣길 단속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게 또 있고 그리고 그 좀 교통 사각지대 취약 지역에는 이제 뭐 횡단보도 투광기를 또 40곳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광기라는 그 자체도 저도 뭐 봐긴 봤지만 그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대로변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특히 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또 돈이 비용이 뭐 적지 않게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스쿨존 내에 그런 걸 설치한다 하는 거는 솔직히 제 생각에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렇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자들이 일단 먼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30km 미만이도 솔직히 저도 스쿨존인 건 알면서도 앞에 또 이렇게 방지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낮에는 사람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슬 가는데도 보면은 30km 이상이거든요. 거기서는 뭐 이렇게 적발되면은 뭐 어떤 처벌이 좀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보행자 과실도 있지만은 그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의 이제 피의자들 말을 들어보면 보지 못했다, 어린이를 못 봤다라는 답변이 이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학생들 어린이들 보고 너희가 조심해라, 항상 길 건너갈 때 전방 좌우를 주시해라 했는데 이제는 뭐 그 운전자들에게도 좀 그런 교육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스쿨존 내에서 이런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뭐 일반 교통 범칙금이 2배가 부여됩니다. 벌점도 더 강하게 붙겠죠. 그리고 뭐 사망자나 다치게 하거나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면은 그 이유 불문하고 이제 뭐 형사처벌까지 뭐 그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뭐 그렇게 또 단속이 되어야지 이제 뭐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자, 마무리 발언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 그 학부모라든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아까 중요할까요? 전에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것 물론 그 운전자들이 지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형사처벌 관련법이 그 교통사고 중과실 그 우리가 보통 종합 의무보험 이렇게 시킬 때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을 때는 배제시키는 건으로, 그러니까 10대 중과실에서 11대 중과실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의가 잘 됐더라도 형사처벌은 이제는 피하지 못하게끔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만큼
일단 운전자들도 일단 스쿨존에 들어왔다고 하면 좀 그 제한 속도는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들 물론 지금 뭐 솔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은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 관내에 있는 학교라도 좀 한 번 더 둘러보고 뭐 좀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예산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건 전부 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고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솔직히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솔직히. 그 차가 이렇게 올 것이라는 거. 그리고 또 뭐 누가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막상 그런 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분명히 고쳐야 될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내 자녀가 그런 피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주의하고 방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규와 에티켓을 지킨다는 것 조금 늦어지고 불편할지는 몰라도 멀리 보면 오히려 더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상대에 대한 양보와 배려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절실함에서 오는 강한 행동력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아닐까요?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그리고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